안녕하십니까? DMQ의 오픈 세미나 소리 데이터 분석법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미나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설명에 앞서 발표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정기원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며 구체적으로는 신호 처리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로 추천 시스템을 위해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이퍼패스 알고리즘 구축과 하이라키컬 어텐션 네트워크 모델들을 이용한 이상호흡 분석법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데이터 분석에는 다양한 연구 분야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저희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시리, 구글의 나우,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시스템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라는 사람의 음성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의 결과물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음을 듣고 이 소리가 자동차 소음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지 특정 소리가 입력되었을 때 이 소리의 레이블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영상 중에 자동적으로 자막이 생성되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음성과 같은 오디오가 입력되었을 때 그에 맞는 텍스트를 자동적으로 출력해 주는 것이 오디오 캡셔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디오 분석 영역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저희 일상에서 이러한 오디오 분석 연구 결과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소리 데이터 분석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데이터 분석을 조금 하셨던 분들이나 현재도 꾸준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에 반해 소리 데이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는 당장 저희 눈으로도 보이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그에 반해 소리의 경우에는 저희의 귀로 들리는 것이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지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희의 귀로 들리는 이 소리가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입력된 소리만의 고유한 특징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고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맞춰서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리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의 사전적인 정의는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파형 또는 종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리의 3요소인 세기, 높낮이, 음색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소리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로 듣는 소리는 공기 속의 파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흔히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며 저희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이며 주파수가 낮을수록 저희의 귀에는 낮은 음으로 들리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저에게는 높은 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컴퓨터에는 어떻게 입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를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파동의 높이를 등간격의 좌표값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샘플링 레이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듣는 소리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산적인 디지털 숫자로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확장자가 웨이브나 mp3로 저장되어 있는 소리 파일의 경우 파일의 정보란을 보시면 44.1kHz 파일이다 아니면 22.5kHz 파일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만약 44.1kHz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는 소리로부터 1초당 44,100개의 샘플을 추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에서 1초당 44,100개의 샘플을 파동의 높이 값으로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리 파일의 샘플링 레이트가 몇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이렇게 샘플링 레이트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이산적인 디지털 숫자 값을 소리의 피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파동의 높낮이에 대한 정보보다 더 많은 소리 정보를 피처로 사용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단순히 파동의 높낮이가 아닌 또 다른 소리 정보를 피처로 사용하기 위한 또 다양한 특징 추출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소리의 파동은 사실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이렇게 두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 영역의 이 파형, 웨이브 폼에 보다 더 익숙할 것입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진폭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파형과 같은 신호는 무한계의 코사인 또는 사인과 같은 주기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기 함수는 주파수별로 분리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파동 신호는 어떤 주기의 주파수 성분, 또 다른 어떤 주기의 주파수 성분, 이렇게 다른 주기의 주파수 성분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에 대한 정보도 소리의 피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파수 정보를 추출하는 또 다른 피처 추출 기법들이 있고, 본 세미나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소리의 피처 추출 기법인 스펙트럼, 멜 스펙트로그램, MFCC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스펙트럼은 파동을 시간 영역이 아닌 주파수 영역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파수 영역을 보면 소리 내 특정 주파수의 진폭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축은 주파수, Y축은 진폭으로 구성된 값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고속 풀이에 변하는 수식을 이용해서 추출되게 되는데, 저는 특징 추출에 필요한 수식의 구체적인 원리보다는 직관적인 이해와 피처의 형태 위주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그런 변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속 풀이에 변한 수식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피처로는 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앞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죠.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고려를 해서 주파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 특징을 추출해 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멜 스펙트로그램은 스펙트로그램의 멜 스케일을 필터링한 것입니다. 인간의 귀는 컴퓨터와 달리 주파수 간 간격이나 소리의 크기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가령 300Hz와 500Hz와 같은 소리에 대해서 저주파 대역은 사람이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고주파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래의 그림처럼 사람의 청각 수용 능력이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원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필터링 스케일이 멜 스케일입니다.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시간 정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파형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프레임으로 나눠서 그 프레임 안에 있는 주파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생성을 합니다. 앞선 스펙트럼 설명에서는 파형 전체를 대상으로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것이라면, 스펙트로그램은 이렇게 프레임을 잘게 쪼개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만들고 이를 쭉 이어붙인 것을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펙트로그램에 앞서 설명드린 멜 스케일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멜 스펙트로그램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의 길이와 슬라이딩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소리 분석과 관련된 논문을 보시면 실험 환경으로 사용한 소리의 프레임 길이와 슬라이딩 길이를 몇으로 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멜 스펙트로그램은 X축은 시간, Y축은 주파수, 그리고 Z축은 특정 시간, 특정 주파수의 진폭값을 의미하게 되며 3차원 형태의 피처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값들을 이제 히트맵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FCC입니다. 이 MFCC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멜 스펙트럼에서 캡스트럴 분석을 통해 피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캡스트럴 분석은
소리의 배음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배음 구조는 악기나 성대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가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가수의 음색이 참 좋다, 아니면 이 악기 소리는 정말 감미롭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여기서 배음 구조의 차이가 특정 악기 또는 가수의 음색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음 구조 유출을 도와주는 것이 캡슐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 분석을 통해서 특정 소리의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MFCC 생성 프로세스를 보시면 앞선 웰 스펙트로그램 생성 원리대로 오디오 신호를 잘게 나눠서 스펙트럼을 생성하고 인간의 청각 수용 능력이 반영된 웰 필터링을 거치고 캡슐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캡슐 분석은 로그를 취한 후에 앞선 프리의 변환에 역프리의 변환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MFCC는 X축이 시간, Y가 주파수, Z축이 개수값을 의미하게 되고, 아래 그림과 같은 히트맵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MFCC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앞선 역풀이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주파수 정보의 상관관계가 높은 문제를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오디오 신호의 피처를 생성하는 것은 파이썬 모듈에서 리브로사 패키지를 통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파일을 읽고 저장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특징 추출 기법이랑 추출된 특징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리브로사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면 한 줄의 코드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소리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패키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리의 피처는 웨이브폼의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이산적인 디지털 값으로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의 피처는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녹음 파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원입니다. 약 3초 길이의 오디오 파일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과정을 거치면 83,173개 길이의 어레이 값이 구성되게 됩니다. 물론 샘플링 레이트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초당 추출되는 샘플 수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방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샘플링 레이트 값이 22.5kHz로 추출했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긴 길이의 어레이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분석 초기에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추출된 피처의 평균이나 중위수, 최대 최소값 같은 기술 통계량으로 요약한 값을 피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웨이브폼의 이상값이 아닌 앞서 설명드린 메일 스펙트로그램이나 MFCC의 피처를 사용할 때도 여전히 고차원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모델을 입력시킬 때는 이를 플래튼 시켜서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변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때는 요약 통계량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딥러닝 모델에는 추출된 피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주로 추출된 값 자체를 정교화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논문에서 보시면 히트맵 시각화 그래프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CNN 계열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리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조금의 변화를 줘서 데이터의 양을 늘릴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태스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래와 같이 나비 사진에 좌우를 반전시키거나 흑백으로 색을 변환시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자르고 회전하고 밝기를 바꾸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소리 데이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이미지의 약간의 변화로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되게 하는 것이 소리 데이터에서는 소리의 형태가 아닌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리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따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리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각각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과 실제 오디오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리지널 소리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백색 소음이라고도 하죠. 원본 데이터에 백색 소음이 추가돼서 마치 잡음이 껴있는 새로운 소리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인데,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서 녹음 파일과 동일한 소리 데이터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원입니다. 이렇게 약 3초간의 안녕하세요 정기원입니다라는 녹음 파일이 있고, 그에 따른 웨이브폼도 아래와 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이즈를 추가해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원입니다. 굉장히 잡음이 껴있는 상태의 소리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 웨이브폼도 형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길이의 난수를 생성해서 이제 뭐 원하는 비율로 곱해서 원래 소리에 입혀주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시프팅입니다. 오디오 데이터를 좌우로 이동시켜주는 것인데, 원본 데이터를 롤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기원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순서를 롤링을 시켜서 6, 7, 8, 9, 10, 1, 2, 3, 4, 5와 같은 순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에 큰 영향이 가지 않는 데이터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뭐 동물의 소리를 분류하는 문제에 사용되는 데이터에서 뭐 강아지가 짖는 소리, 고양이가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시프팅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칭입니다. 소리의 빠르기를 조절해서 새로운 오디오를 생성하는 기법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늘려뜨리면서 원래 3초가량의 데이터가 7초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제 목소리도 천천히 발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길이가 변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너무 빠르기를 빨리 한다거나 너무 느리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소리만의 특색이 다소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리 데이터를 위해 연구된 딥러닝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웨이브넷 모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웨이브넷은 2016년 구글 딥마인드에서 오디오 생성 모델로 공개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TTS라고도 하는데, 텍스트 투 스피치, 즉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태스크에 상당히 적합한 딥러닝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이브넷이 공개되기 전 TTS 모델은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생성된 음성도 사람이 말하는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웨이브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웨이브넷이 어떤 원리로 학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웨이브넷은 앞서 보여드린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한 파형의 이상값을 직접 사용해서 새로운 파형을 만들어주는 확률 모델링입니다. 좌측 하단의 수식을 보시면 특정 t 시점의 파형을 xt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t 시점 이전의 파형이 주어졌을 때 특정 t 시점의 파형의 확률값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웨이브넷의 전체적인 구조로 30개의 레지듀얼 블락을 쌓은 구조의 모델임을 우측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넷의 주요 컨트리뷰션, 메인 아이디어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음성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그에 맞는 새로운 딥러닝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조건부 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특징의 음성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생성된 결과물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시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식적으로 원리적인 설명보다 앞서 말씀드린 특징 위주에 초점을 두어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듣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값은 이산적인 디지털 데이터 값으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오디오의 이산적인 값은 16비트의 정수값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가 65,536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넷과 같은 확률론적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하려면 65,536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맞춰야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넷 논문의 저자들은 뮤로우 컴패딩 변환을 통해서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27에서 128 사이의 정수로 한정해서 256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바꿔주었고, 이 정수값을 다시 리컨스트럭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성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웨이브넷의 최종 출력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넷의 또 다른 특징은 딜레이티드 커주얼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산은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연산과 커주얼 컨볼루션 연산 개념을 결합한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연산은 좌측 하단과 같이 연산됩니다. 파란색이 인풋된 데이터, 초록색이 아웃풋일 때 아웃풋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진한 파란색 부분에만 웨이트를 고려해 계산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웁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 과정에서 필터 내부에 0의 값을 추가해 강제로 모델의 리시스티브 필드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수용 능력은 리시스티브 필드라는 수용 영역은 모델 내 필터가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력된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필터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 연산량도 증가하고 오버피팅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하게 되면 연산의 효율성도 좋으면서 공간적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은 원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처럼 3x3 필터로 이용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살피게 됩니다. 빨간색 점의 위치값들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그 외에는 0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면서 3x3 그리고 7x7, 15x15by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주얼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커주얼 컨볼루션 연산은 시간 순서를 고려하여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는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저희가 흔히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은 좌측 하단 그림과 같이 모델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필터를 거치며 쉐입을 조정하게 되고 출력까지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시간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R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이전 레이어의 결과를 시프팅하면서 1차원의 컨볼루션 연산 레이어를 쌓게 되면 RNN 계열의 모델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링으로 이루어지는 컨볼루션 연산을 커주얼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커주얼 컨볼루션에서 앞서 말씀드린 모델이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리시스티브 필드를 넓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쌓아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산량도 증가하고 오버피팅의 위험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딜레이티드 커주얼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커주얼 컨볼루션 연산에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적게 레이어를 쌓아도 넓은 수용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수용 범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측 그림과 같이 딜레이티드 연산을 추가해주게 되면 훨씬 레이어 수가 줄어들면서 그 수용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넷 논문의 저자들은 보다 더 극단적인 딜레이티드 커주얼 컨볼루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레이어를 지나갈 때마다 딜레이션 크기를 일정 수준 512까지 2의 배수로 증가시키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지수 스케일로 리스티브 필드를 늘리면서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래 애니메이션은 딥마인드에서 공개한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히든 레이어를 지나갈수록 딜레이션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파형 출력물을 예측을 하고 새롭게 생성된 파형은 다시 입력에 추가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웨이브넷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앞서 제가 원하는 특징을 갖는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웨이브넷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중간에 수식처럼 조건부 확률 모델에서 원하는
조건 정보,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H를 추가하게 되면 그에 맞는 오디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조건부 정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를 추가하는 전역적 조건, 글로벌 컨디셔닝이 있고, 다음으로는 시점에 영향을 받는 정보를 추가해주는 지역적 조건, 로컬 컨디셔닝이 있습니다. 이게 시점 변화에 영향이 있고 없고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제가 아래 예시와 같은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배고프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음색 그리고 기본 주파수 정보는 어느 텍스트를 읽더라도 변하지가 않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 것이 전역적 조건이고, 반면에 지역적 조건의 경우에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좀 읽으면, 이게 아이고 배고프다, 여기서 이 아이고라는 텍스트의 링귀스틱 특성에 맞는 음성을 생성하고자 싶을 때 특정 텍스트와 그 시점에 따른 음성 정보를 매칭을 시켜서 그 시점을 맞춰서 조건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 것이 지역적 조건입니다. 논문에서는 웨이브넷을 이용해서 이 TTS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 조건 정보로 이제 음소 길이, 기본 주파수 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소 길이, 기본 주파수를 어떻게 추출했는지는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외부 모델로부터 학습해서 관련 정보를 추출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TTS 방문론들에 비해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고 있다고 하는 이 딥마인드에서 공개한 생성된 웨이브넷을 통해 생성된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생성하는 파라메트릭 방식의 생성 음성입니다.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nd adventure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다음으로는 녹음된 음성을 쪼개고 조합하면서 음성을 생성하는 방식인 컨캐트네이티브 방식의 생성물입니다.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nd adventure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뭔가 소리가 겹치면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웨이브넷의 생성 결과물입니다.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nd adventure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이렇게 확실히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웨이브넷이 조금 더 저희 귀에는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 화자의 목소리로 생성한 결과물입니다. 전부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지만 각기 다른 화자의 아이덴티티 정보를, 조건부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목소리의 음성이 생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자의 목소리입니다. The avocado is a pear-shaped fruit with leathery skin, smooth edible flesh, and a large stone. 다음 두 번째 화자입니다. The avocado is a pear-shaped fruit with leathery skin, smooth edible flesh, and a large stone. 마지막으로 나머지 두 명 연속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avocado is a pear-shaped fruit with leathery skin, smooth edible flesh, and a large stone. The avocado is a pear-shaped fruit with leathery skin, smooth edible flesh, and a large stone. 이런 식으로 동일한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아이덴티티 정보를 조건부 정보로 넣음으로써 각기 다른 사람이 음성을 생성한 것처럼 이렇게 출력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소리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중에 딥러닝 모델의 한 부분으로 웨이브넷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론이나 수식이나 실험 내용과 같은 부분들이 다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연구실에 현재 박사과정 중이신 광민구 연구원 분께서 웨이브넷 모델에 대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기 적혀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당시 세미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가 생략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혹시 웨이브넷에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적합한 피처와 모델에 대한 자료입니다. 저희 연구실 특성상 아무래도 텍스트 투 스피치와 같은 태스크보다는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 더 적합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할 것입니다. 최근 마무리가 된 프로젝트 중에서도 와이퍼의 소음을 듣고 이제 해당 소음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과정에서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듣고 특정 제품이 불량인지 정상인지를 판별하거나 이런 태스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기준 내리고 싶을 때 조금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좌측 하단의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하는 오디오로부터 로그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하고 여러 CNN 모델별로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레지넷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측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호흡음을 듣고 정상과 이상 호흡음 종류를 예측하는 호흡음 분석에서 모델은 레지넷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다양한 피처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또 어떤 도메인의 태스크냐에 따라서 최적의 피처와 모델은 분명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리 분석과 관련된 딥러닝 논문에서도 베이스라인의 모델로 CNN 계열의 레지넷과 피처로는 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도 이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후 소리 분석과 관련된 태스크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의 모델의 성능을 정의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정보로 이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IEEE에서 주관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향기술 챌린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매년 다양한 태스크를 정의해서 오디오 신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회입니다. 올해 이제 2021년 챌린지에서 정의한 태스크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악기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치 탐지, 그리고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퓨샷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를 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매년 또 색다른 이런 태스크를 챌린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현재 연구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해 주시고 계신데 혹시 자신의 주 연구 분야와 유사한 태스크가 주어져 있다면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별로 데이터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소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별로 가장 기본적인 기법과 원리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리 데이터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기법도 있었고 웨이브넷과 같은 딥러닝 모델도 연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물론 소리 도메인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이용을 해서 소리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태스크에서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연구된 아이디어와 알고리즘들을 이 소리 데이터에 맞게 조금만 변형을 해서도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개인 연구 중에 하나도 NLP에서 문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중요 문장을 탐색하고 그 문장 안에서도 중요 단어를 탐색하는 하이라키컬 어텐션 네트워크 모델을 소리 데이터 구조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리와 같은 신호는 여러 시간대가 있고 또 여러 시간대 안에서도 주파수 영역이 있으니 이 하이라키컬 어텐션 네트워크를 적용했을 때 또 문장과 단어를 찾는 것처럼 소리의 중요 시간을 찾고 또 시간 안에서도 중요 주파수를 찾으면서 소리를 이해하고 특정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각자 자신들의 연구 아이디어에 혹시 소리 데이터를 적용해서 각자 연구 결과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미나를 진행해봤고 긴 시간 동안 세미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